일생 동안 당신이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간을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는 우리 정박님의 이야기를 강의처럼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근대, 야채 중에 근대 말고 근대, 또 시작이네. 현대, 근대가 과연 무엇이냐, 근대의 개념. 왜냐하면 근대라는 개념이 굉장히 또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근대를 나누는 걸 다양하게 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근대로 볼 수 있고 또 그 근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때 어떤 일들이 또 있었는지, 문명사에 있어서의 어떤 의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정박님의 약간 강의 형태로 한번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그런 시간을 좀 준비해 봤거든요. 자, 지금부터 정박님 모시고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근대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1시간 정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추석 명절에 문명사의 일환으로 고대와 중세를 다뤄봤는데요. 이번에는 근대는 무엇인가? 우리 흔히 근대 하면 모던 타임즈, 근대성 하면 모더너티, 모더니즘 이런 식으로 근대, 현대 같이 많이 뒤섞어서 쓰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런 근대라는 것들, 기존의 고대와 중세와 다른, 그래서 그 고대와 중세를 전근대라고 하죠. 그만큼 이제 근대라는 것이 인간의 삶에, 인류의 문명에 획기적인 분수령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거를 한 10가지 소주제로 나눠가지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대를 만든 것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사람은 욕망하는 존재죠. 우리는 생물학적인 생존을 위해서 가령 배고프다든지 잠이 온다든지 이런 욕망이 생길 때 그것을 해소하고 충족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물학적인 욕구라고 하죠. 보통 배고픔, 졸음. 이것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겠죠. 인간이란 존재는 결국 누군가의 인정을 통해서 아니면 뭔가 물질을 소유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관념을 내면화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타인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인정을 받고 싶은 욕망들, 이게 결국 인간을 움직이는 원초적인 에너지와 같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문명사 시간에서 살펴봤을 때 중세라는 것은 그런 욕망을 좀 억누르고 절제를 강조하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었습니다만 결국 인간이라는 게 항상 그 욕망을 억제하고 절제하는 이것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겠죠. 결국 이제 현실을 돌파하는 그런 욕망을 에너지 삼아서 그런 지혜를 갖고 있는 게 또한 인간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중세를 해체한 게 석탄이라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발굴해가지고 이 중세 사회를 끝장내었듯이 그것이 이제 근대를 여는데 가장 큰 길을 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공장의 굴뚝, 석탄을 캐는 광산, 그리고 전기기관차, 그죠? 지금은 전기기관차는 볼 수가 없습니다만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해서 철로를 1점 돌파하는 일직선으로 계속해서 휘달리는 철도라는 것이 가장 근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근대의 석탄이 발굴되면서 중세의 자족적이고 폐쇄적인 분위기는 이제 사라지고 인간은 나무보다 더 강한 화력을 낼 수 있고 또 석탄을 떼면서 1000도가 넘는 고온을 얻게 되면서 이제 고려 청자랄까 중국의 도자기 이런 것들이 새로운 최첨단 세라믹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그렇게 송나라 때부터 석탄이라는 새로운 에너지원이 사용되게 되면서 주작으로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새로운 에너지원을 가지고 사물과 세계에 대한 새롭게 욕망을 더 꿈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작 같은 경우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물에 대한 알을 추구한단 말이죠. 경물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근본적인 이치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중세의 자급자족하고 신분제로 움직이는 작은 사회, 우리 동네에서만 통하는 그런 이치가 아니라 이 우주 전체, 과연 우주의 근원은 무엇이고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공통의 근본 원리는 무엇인가. 결국 그런 사유의 보편성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경제가 발달하고 학문과 사상, 예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또 다른 약점이 하나가 나오게 되죠. 중국 송나라 같은 경우는 문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전쟁 능력이 약해지고 군사력이 취약한 대표적인 그 중국 왕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징기즈칸이 바로 그 약점을 파고들어가지고
징기즈칸의 후예들이 송을 멸망시키고 유라시아 대륙의 지배자가 된 것이죠. 징기즈칸 같은 경우는 중세를 뭐 끝장내고 근대로 가는 길을 여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한 인물입니다. 첫 번째로 대량 보복 사상으로 요약되는 군사상 혁신을 이뤄냈죠. 아주 적은 수의 몽골 군대가 어떻게 그 많은 민족과 그 많은 일종의 식민지의 백성들을 다스렸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이제 대량 보복 전략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점령지의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뭐 이거는 산천초목 살아있는 모든 숨쉬는 모든 짐승 생물은 아예 다 씨를 말려라 이런 대량 보복 사상이 깔려있기 때문에 몽골의 세계 제국도 가능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몽골이 결국 종교의 자유라는 것들. 근대의 핵심은 결국 이제 재정 일치가 아니라 재정 분리거든요. 전 근대 사회는 항상 이제 종교와 정치라는 것들이 뒤섞여 있었죠. 미분화된 상태였는데 몽골에 있어서 특히 징기즈칸 같은 경우는 신앙의 장벽을 쌓지 않았죠. 이런 어떤 종교의 자유, 종교에 대한 관용이라는 것이 인류가 중세라는 종교의 시대를 벗어나는데 아주 큰 진전을 이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징기즈칸의 몽골 같은 경우는 뭐니 해도 세계를 재발견하게 되었죠. 동양과 서양을 하나로 묶은 최초의 제국이 바로 몽골 제국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대륙 간에 동양과 서양의 그 머나먼 땅끝과 땅끝끼리 서로 연결되다 보니까 결국 교류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교류가 늘어나다 보니까 욕망이란 것들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중세에서는 욕망을 억제하고 사회적 이동을 금지하였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절제하고 전략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었는데 이제 몽골의 세계 제국이 되니까 우리 흔히 아시다시피 뭐 실크로드도 나오고 초원길도 나오고 바닷길도 나오고 요즘 뭐 1대1로 시진핑의 현대판 전략 구상도 징기즈칸 몽골 제국의 당시 세 가지 교육 루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하면서 근대로 가는 가속도는 더 붙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런데 이렇게 근대를 만드는 게 물론 중국 송나라 그리고 몽골의 징기즈칸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 전에 앞서가지고 유럽이 동쪽으로 오리엔트로 진출하는 것도 이 근대를 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징기즈칸이 활동하던 시기에 앞서가지고 유럽에서 벌써 동방 진출이 시도가 되었죠. 우리가 흔히 아는 십자군 운동이죠. 사실 십자군 운동은 1차 원정에서 예루살렘을 탈환한 그때 실적 말고는 나머지 원정은 사실 모조리 실패했죠. 근데 이제 이 십자군 운동이야말로 결국 중세를 해체하는 가장 빅 이벤트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십자군 운동을 주도하던 교황, 귀족, 기사 세 집단이 동반몰락하게 됐단 말이죠. 교황과 귀족과 기사가 중세를 버팀하는 일종의 철의 트라이앵글, 철의 삼각형이었는데 이것이 무너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봉건사회가 해체되고 근대적 왕권이 이제 출현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십자군 운동 같은 경우가 미친 가장 큰 영향은 결국 동서양의 교역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처음에야 뭐 예루살렘 성지 탈환, 성지 회복 이런 종교적 명분을 내세웠습니다만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아니면 처음부터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컸던 거죠. 뭐 신 중에서 가장 큰 신은 뭐니 해도 물신 아니겠습니까? 이 물욕이라는 이름의 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압도한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동방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서 또 욕망들이 자극되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은 계속해서 서로 만나고 교류하고 낯선 물건을 보다 보면 그것을 가지고 싶고 그것을 만들고 싶고 그런 욕망이 자극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상태에서 당시 유럽 사람에게는 식생활이 아주 단조로웠거든요. 왜냐하면 고기 요리를 주로 하는데 조미료가 소금밖에 없었단 말이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후추가 등장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향신료가 전해지게 되면서 이 고기가 완전히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맛을 띠게 되니까 뭐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뭐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 가지 기후적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 지역에서는 향신료 재배가 안 되고 오로지 수입밖에 안 되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레카 쪽, 아시아 쪽에서 이 향신료가 들어올 때 그 중간에 이제 아랍 상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 아랍 상인들이 막대한 부를 챙겨가니까 이제 좀 더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 유럽인들이 직거래 방식을 모색하게 된 거죠. 어떻게 하면 좀 더 값싸게 그리고 좀 더 많은 향신료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자, 그것이 결국 이제 대항해 시대를 여는 하나의 동력이 된 것도 사실이죠. 특히나 이제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도시가 베니스죠. 그러니까 이런 도시들이 막혀가지고 동서양 교역로 접근이 차단된 지역이 바로 이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저쪽으로 못 갈 바에는 우리가 새로운 신항로를 개척하자. 그래서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라든지 콜럼버스, 이탈리아 제노아 출신이지만 결국 이제 스페인 이사벨라 여왕의 후원을 얻어가지고 이런 사람들, 결국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신항로를 개척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럽이 동강 진출을 꾀한 것들, 이런 것들도 건대를 여는데 또 다른 이제 하나의 이력을 담당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기독교와 흑사병이 건대를 여는데 역설적으로 아주 큰 기여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대항해 시대가 이제 건대로 이어지는 그 가장 획기적인 분기점인 건 사실입니다만 종교랄까 전염병이랄까 이런 요인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단순하게 대항해 시대에 향신료를 좀 더 원활하게 수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향신료를 수입하면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 보장된다. 이런 물질적인 경제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종교와 전염병도 무시할 수 없는 근대 개막의 주역들입니다. 당시 유럽인들의 좀 밑바닥 정서라고 할까요? 그런 정서에는 기독교를 선교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짙게 배어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배가 신대륙과 아시아로 진출한 내내 선교사가 항상 함께 자리를 했죠.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병 주고 약 주고 유럽에 침략자들이 오면서 또 병을 주고 또 약을 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로 온 선교사.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세트가 아니냐 이렇게도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기독교 선교의 의지가 짙게 배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뭐 국왕들 예를 들어 가지고 스페인의 레콘키스타, 그러니까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을 몰아냈던 이사벨라 여왕, 스페인 왕실과 직접 항해에 나서는 뱃사람까지 정말 불타는 내가 반드시 이 땅끝까지 성경의 말씀을 전도하리라. 그런 정열에 휩싸여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콜럼버스 같은 경우가 결국 신대륙을 발견, 침략 그런 이제 하고 항해 과정을 담은 귀한 보고서를 스페인 왕실에 바쳤는데 거기서 이제 그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항해의 목적은 우상 숭배에 빠진 저 땅의 주민들에게 성스러운 가르침에 기여하게 할 방도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썼던 거죠. 명분이라 항상 달콤하게 그 뭔가 당위적으로 포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실제로 콜럼버스가 타고 간 배의 이름이 산타 마리아죠. 성모 마리아. 이것도 이제 그런 일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독교의 어떤 그 선교의 열정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우리가 시작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순교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가 믿는 가르침에 따라서 결국은 죽음을 받아들인 것이니까. 자, 그렇게 이제 구세주의 죽음 이래 결국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신앙의 자유를 얻기까지 거의 300년간 뭐 수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저변에는 예수의 길을 본받아 가지고 결국 우리는 신의 길을 따라서 생명마저 바치겠다. 이런 아주 단호하고 숭고하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어떻게 보면 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깔려 있게 되는 거죠. 뭔가 영생이라고 할까, 반드시 구원에 대한 그 확신과 믿음, 이런 것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도 넘어서는 그런 열정들이 있는 것들은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 어떤 고난이라도 감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대륙, 미지의 대륙을 향해 떠나면서 기독교적인 열정이 그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험하고 거친 바다를 서슴없이 가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항해를 촉발한 데는 흑사병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14세기 중반부터 이제 흑사병이 대유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의 인구가 뭐 30% 이상이 격감했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 어마어마한 많은 인구가 사라진 건 사실이겠죠. 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라지게 되고 또 이 흑사병 앞에서 어떤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 아무리 교회를 가고 또 기도를 해도 뭐 흑사병에 걸리면 다 죽는 건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시를 살아갔던 유럽인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밖을 향하게 됐다는 거죠.
이 내부에서 아무리 뭔가 이런저런 일들을 다 모색해봐도 답이 안 나온다 이거죠. 자, 그럴 때 사람들은 밖에서, 외부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외부를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이제 신대륙이랄까 그런 미지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대항해 시대를 여는데 흑사병이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뭐 한마디로 말하면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밖을 향해서 뛰쳐나가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항해 시대를 여는 흑사병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여러 가지 변화들, 이런 변화들이 맞물려 가지고 중세 말엽쯤 되면 결국 이제 14세기 말 15세기 이렇게 오다 보면 상당히 이제 교역이 늘어나게 되고 또 이제 물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흑사병으로 인구는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노동력의 대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한마디로 사람값이 올라가는 시대가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람값이, 임금값이 올라가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 국가들 형태로 도시들이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도시에서 노동력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저 뭐 산간벽지, 저 까마득한 시골 농사 짓는 사람들이 돈을 도시에 가면 돈을 많이 준다더라.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준다더라. 일종의 중세판 이촌 향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농사 지을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몰려왔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이,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니 땅이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 땅의 주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흔히 말하는 중세 때 그 땅을 영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귀족들이 땅인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농노라고 예전 하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노예다, 농사 짓는 종이다 이런 뜻인데 사실 농노는 중세시대 때 귀족들의, 영주들의 중세 봉건 경제를 떠받쳐주는 기둥이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그 영지를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줘가지고 그 이익을 영주가 전유하게 되면서 그 영주의 신분적 우위를 공고히 하는 기반이 다져지게 된 건데 이제 땅은 있지만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니까 뭐 귀족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십자군 운동으로 귀족과 기사 계급들, 무력을 담당한 계급들의 위세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결국 이 귀족들은 더 이상 병력을 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땅 지을 사람이 있어야지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을 가지고 월급을 주든지 해가지고 이 병력을 운용할 수 있게 되는데 결국은 중세의 핵심적인 주도 계층이던 영주 계급들이 결국 바뀐 시대의 변화로부터 이제 무장해제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제 근대를 상징하는 도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지금까지 영주랄까 교회랄까 중세의 어떤 지배 계급들에게 어느 정도 내어 있다가 계속해서 더 독립성과 자주성 이런 것들이 갈수록 정대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 인구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니까 시대 변화가 가능하게 된 거죠. 가장 사실 문명의 변화랄까 시대의 변화의 핵심 요소가 인구, 환경, 기술, 자원 뭐 이렇게 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인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 이렇게 인구가 줄었는데 상품은 많이 늘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역을 통해 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제 식량 문제가 해결되고 결국 인구가 줄었을 때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침되면 문화가 폭발적으로 수준이 높아집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 시기에 르네상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 사람은 입의 욕구라고 할까, 배의 욕구라고 할까, 이런 어떤 가장 기초적인 어떤 생활의 욕망들이 해결되면 이제 즐기고 싶은 입의 욕구가 충족되면 눈의 욕망이 시작된다고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생필품이 아니라 공예품.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경제 수준이 낮을 때는 뭐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니까 음식을 만들어내고 식량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 기초적인 빈곤이 해결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뭡니까? 취미생활하는 기호품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펜시 용품도 있고 요즘 뭐 나만의 뭐 물건들, 나만의 손길이 들어간 이런 거 좋아하듯이 이 공예품 제작하는 게 아주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수공업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런 경제적인 풍요가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음악, 미술, 문학의 발전도 이루어져 오고 아주 정교한 취향을 만족시켜주는 수공업의 발전 이런 걸로 그냥 수많은 재능과 작품과 물품들이 이제 본물 터지게 이제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시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탈리아 반도에서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다빈치 3대 천재 예술가들이 바로 이 르네상스 시기를 대표하는데 결국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중세에서는 예술 같은 경우가 종교의 액세서리 취급받았지만 르네상스 시기, 결국 다가올 근대 사회에서는 이 예술 같은 경우가 바로 근대를 예고하는, 근대 과학을 예고하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술 작품을 보면 기본적으로 종교랄까, 기독교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 그리고 그리스 로마 고전의 어떤 이야기들 그린다고 합니다만 실제로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예전 중세시대 때는 사람을 실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추상화된 사람, 관념적인 사람, 아주 머리는 작게 그리고 몸은 아주 길게 그리고 그래서 도저히 우리 현실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그렸는데 지금은 아주 흡사한 사람을 그려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시기에 이제 원근법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가 사람 눈이 보듯이 그림에서도 그런 원근법을 통해 가지고 그림에서도 우리 사람 눈이 보는 이미지들을 제공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우리가 직접 보고 겪는 사람과 풍경과 사물에 대한 관심을 예술이 더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기나 근대 때 보면 화가들이 계부를 하는 의사들의 길드에 속하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역도 가능하고요. 결국은 사람이 실제 어떤 건지 이거를 이제 알고 싶은 욕구를 더 자극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 대신에 인간의 몸을 알고 싶다. 그 몸이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몸도 있습니다만 인체 내부가 어떻게 생겼고 움직이는지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사실 이제 해부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출연하는데 애초에는 이 해부를 화가가 담당했다는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도 그 인체 그림들 많이 그렸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종교의 액세서리에서 이제 과학을 선행 지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은 미학적인 측면을 넘어서 의학과 과학의 영역으로까지 이제 막 이제 뻗어져 나가는 거죠. 자, 이런 것들 결국 이제 자연에 대해서 인간의 통제력이라고 할까. 지금까지는 자연의 힘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어가지고 인간은 자연에 순응을 했는데 이제 근대 초기에 들어오면서 자연을 좀 더 이용하고 싶고 자연을 통제하고 싶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물질적으로 뒷받침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념보다는 현실, 정신보다는 육체, 내향적인 시선에서 외향적으로, 상징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이런 인간 삶과 정신의 무게중심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문명사적인 변화들, 근대의 개막을 알리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집단 간의, 지역 간의, 문명 간의 활발한 교역으로 방향타는 완전히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거야말로 사과죠. 이거야말로 은하수입니다. 사과 중에 사과. 예, 사과 표면에 보면 별들이 쫙 떠 있습니다. 네. 예, 그 별들 따라 은하수 따라 맛있는 사과 따라, 예, 사과 따라 추억 따라, 사과 빨리 따서 여러분의 입속에 넣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주 은하수 사과가 여러분의 푸릇 라이프를 더욱 풍성하게 해드립니다. 네. 영주 은하수 사과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세요. 자, 네 번째.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유럽은 아시아를 추월했나? 어떻게 유럽이 이 근대를 개막하는데 가장 앞장서고 지금까지도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서 살펴봤습니다만 근대를 개막한 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의 송나라하고 몽골의 칭기즈칸이고 그 와중에서 이제 동서간의 교류가 이루어진 것인데 그런데 왜 유럽이 근대를 좀 근대의 물길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늦게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유럽이 근대를 시작하는 기점이 되었던 동아시아를 추월했나 이게 상당히 과학자들이랄까 과학사학을 하시는 분들이랄까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이제 궁금증이고 계속해서 이제 도전하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관점을 바꿔보면 계속해서 중국이 그렇게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가 왜 근대에 들어와서 뒤처졌나 이렇게 보는데 어떤 분들에 따르면 관점을 좀 바꿔가지고 먼저 서양의 과학기술이 쌓은 업적부터 한번 보자 이거죠. 어떻게 이제 이 서양이 뭐 중국하고 비교를 떠나가지고 이 우주랄까 자연이라고 할까 우리가 이제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하나씩 각 분야마다 체계적인 지식을 쌓고 진리를 계속해서 탐구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단순한 진리의 유의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식의 유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회 경제적 발전으로 바꿔내는데 성공한 것이 이제 서구의 가장 탁월한 업적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근대에 대한 서구인의 가장 큰 공헌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너무 군사주의적으로 침략주의적으로 나타났을 때
대포와 군함으로 거함 대포주의라고 하죠. 전 세계를 단기간에 식민지로 삼켜버렸고 그리고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도착한 귀결점은 핵폭탄이고 핵폭탄으로 인해서 지금 인류 문명은 스스로 수백 번을 자멸할 만큼의 그런 위험 사회가 되었다. 이건 상당히 좀 위험한 자업자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보통 보면 유럽이 근대의 경쟁에서 근대의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에서 승리를 거둔 배경은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인 측면이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중세라고 할 때 우리 문명사 시간에 중세를 살펴봤습니다만 중세 사회는 기본적으로 안정이 핵심이거든요. 중세는 자급자족 체제, 다른 지역과의 교류가 없는 그냥 폐쇄적이고 자급자족하는 아우타르키 체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조선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시면 세국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중국의 명나라, 청나라, 나중에 청나라 같은 게 풀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해금 정책을 취했거든요. 해금 정책. 바다로 나가는 것을 금지한단 말이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도쿠가와 막부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대외 교류도 제한해버리고 포르투갈도 오고 많이 왔습니다만 딱 그냥 나가사키 쪽에 네덜란드 쪽하고만 딱 교류하는 엄청나게 이제 제한적으로 교류를 제한해버리죠. 그리고 일본 국내 여러 가지 번들 간의 교류도 제한하는 그런 아주 폐쇄적인 정책들을 다 취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 중세 신분제 사회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신분제 사회에서 성장을 하다 보면 지금 누리고 있는 자신의 지배적 지위가 위협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상업이 발달하다 보면 돈을 많이 가지게 되는 사람이나 계층, 집단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배적 지위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기반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런 것 경제 성장 이런 것보다는 그냥 지금 이대로 그냥 기득권을 지켜주는 현상 유지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현상 유지가 되려면 당연히 개방 정책보다는 일종의 세국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현상주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혁신하는 것보다는 전통이 중요하고 창조, 창의, 비판하는 것보다는 모방하고 따라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정신세계, 우리가 보통 행동으로는 잘 못하지만 생각을 할 때는 생각은 자유니까 온갖 실험 정신을 추구해 볼 수 있습니다만 그 내면의 정신도 그렇게 함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튀어서 안 된다. 항상 옛날 조상들이 읽었던 책을 읽고 조상들이 지었던 시를 읽고 그 테두리에 벗어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내면의 정신도 이렇게 단속을 하려고 하니까 외양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옷이랄까, 우리의 어떤 머리 스타일 이런 것도 엄청나게 간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분에 따라 가지고 입는 옷의 색깔이랄까, 입는 옷의 스타일도 다 다르고, 그죠? 머리 모양도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속담들 있지 않습니까? 모난돌이 정 맞는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중세 사회의 어떤 살아가는 처세원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사회에서 이런 사회대로의 어떤 미덕이 있고 미학이 있습니다만 자급자족하는 사회도 살아가다 보면 변화가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이 흘러가는, 시간이 흘러가는 걸 물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흘러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물이 흘러가는데, 시간이 흘러가는데 배가 딱 그 자리에서 정박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면 위로 어느 정도 올라가줘야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움직여줘야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변화는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변화의 원천은 외부가 아니라 전통이죠. 조상이죠. 조상. 그러니까 항상 과거의 유산을 재해석하는 게 결국은 이제 새로운 창조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옹고지신이라 부르기도 하고 법고창신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겠죠. 그죠?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우리가 전통에서 뭔가 창의성의 원천을 찾는다면 서양 같은 경우는 비판이죠. 비판. 비판이란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따지고 묻고 새롭게 완전히 뒤집어 보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옛날 것이니까 좋고 옛날 것이니까 권위를 준다.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전통이 최고의 권위가 되는 중세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예전 것을 해석하는 것이 결국 변화와 창조를 위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이라도 주류에 벗어나면 가혹하게 속청하는 거죠. 우리 조선 같은 경우가 조선 후기 유학은 완전 성리학 근본주의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양명학, 명나라에 있었던 양명학이랄까, 청나라에선 고정학 이런 것도 잘 안 받아들인단 말이죠. 아주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죠.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안정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 도쿠가와 막부 시대에
거기도 다도, 금도 이런 데서 정말 정통성 따지고 독창성 이런 것들을 만약 어떤 유파랄까 새로운 게 나오면 그렇게 경멸했다고 하죠. 항상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동아시아 중세사의 특징들이었죠.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나라와 나라가 땅으로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항상 그 인구에 의한 압력이 커지죠. 그러니까 사회적 긴장이 커질 수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항상 삶의 모든 부분을 비교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 경쟁하면서 동시에 상호 교류가 계속 촉진되는 거죠. 영주들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 영주가 뭐 세금이 좀 더 싸고 더 사람들한테 먹고 살기 좋다더라 이러면 일시에 또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주들끼리도 그런 내 지역에 대한 경쟁, 서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나 혼자 속불장군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중세 영주들 같은 경우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영주들의 손발이 되어주는 기사 집단 같은 경우도 철저한 계약 관계란 말이죠. 계약 관계. 그리고 영지의 농민들, 우리가 농노라고 불렀습니다만 그것도 상무적 관계거든요. 서로 상호 의무가 있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내가 이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수탈한다, 착취한다 이게 성립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전통들 속에서 이것들이 이제 근대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이제 영주와 영주 간의 경쟁이 국가 대 국가로 확대 재생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럽은 전쟁의 시대가 아니라 거의 뭐 계속 몇백 년간 계속 전쟁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게 20세기 들어와가지고 1차, 2차 세계대전이 계속해서 유럽 대륙에서 발발한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어떻든 자, 이렇게 유럽은 서로 간의 어떤 경쟁과 비교와 그래서 이런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계속해서 서로 지금 그 압력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든 저 사람이 뭘 만들든 이런 데 관심을 다 꺼버리고 그냥 나만 내 혼자 잘 살면 된다. 내 혼자 그냥 똑바로 살면 된다. 이렇게 해서는 경쟁에 이길 수가 없겠죠. 객관적으로 사태를 파악하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인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바로 과학적인 자세가 필요한 거죠. 우리 흔히 말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권위가 아니라 비판,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논리 이런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문을 하는 과학적인 태도, 이성적인 태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니까 설득을 할 때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것이 맞다 이런 게 아니라 실증적 의무를 보여줘야 되고 또 생각하는 것도 야 우리 동네에서는 본래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것들 이런 걸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과학에서의 어떤 보편 타당, 명석 판명, 실증 가능 이런 어떤 조건들로 이어지지 않느냐 싶습니다. 뭐 우리가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보면 데보스 단편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죠. 조카가 자기 라이벌 조직 워낙 미워하고 이러니까 삼촌이죠. 삼촌 대부인 삼촌이 그 조카의 뺨을 가볍게 때리죠. 그러면서 절대 너 적을 미워하면 안 된다. 적을 미워하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판단력이 흐려지면 그건 너를 위험에 빠뜨린다. 참 이게 바로 그런 자세 같아요. 객관적으로 내가 지금 감정이 아무리 저놈을 때려 죽이고 싶고 저놈을 어떻게든 손보고 싶지만 그럴수록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감정이 이성을 흐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 사람에 대해서 인도주의적인 측은지심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감정이 흐려지면 내가 위험한 사태로 내가 판단과 결정을 잘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이 유로피언의 사고방식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만성적인 긴장 상황에서 계속해서 유럽의 사람들이 놓여 있다 보니까 항상 서로를 탐색하고 경계하면서 교류가 되고 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활의 수단이랄까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잘 인식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환경들이 계속해서 이제 축적되고 발전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결국 정신과 물질 양쪽에서 최대한의 어떤 역량을 발휘하는 걸로 이어졌고 그것이 결국 다른 대륙으로 이제 힘을 투사해가지고 이제 결국 지구촌의 헤게모니를 지게 된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로피언들의 사고방식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최고, 최대, 최적 이런 뭐든지 하여튼 극단과 끝을 한번 보자. 이런 그러니까 그 말은 죽고 살고 끝장내기보다는 지적인 인식이랄까 뭔가 삶에 대한 태도에서 가장 어떤 한계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들.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덕으로 보통 많이 번역됩니다만
보통 우리가 이제 삶이나 사회에 대한 정신적 태도 이런 것들을 모럴이라고 하는데 유럽의 지식인들이 아주 평상시에 안정된 시기에는 그런 인간의 모럴을 아주 탐구하고 아주 어떤 격변기랄까 전환기 같은 경우는 항상 근본적인 주제로 환원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시대적 변화랄까 아니면 전쟁이랄까 혁명이랄까 이런 뭔가 세상이 변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을 때 그 변화라는 특수한 상황을 근본적인 주제, 하나의 어떤 보편적인 자기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인류 보편의 어떤 차원으로까지 이제 끌어올려가지고 구체를 보편으로 상대화시키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체질화되어 있으니까 이러면 위기 상황 관리가 아주 잘 되죠. 하나의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특수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역사랄까 아니면 우리 논리, 철학적 논리랄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 가능한, 통제 가능한 그것으로 어떻게든 해명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이런 어떤 시도를 하는데 아주 이게 유리해지는 거죠. 본래 지식인들의 임무가 이런 거거든요. 지식인들의 임무는 일반인들이 보기에 듣도 보도 못한 뭔가 일들이 일어났고 듣도 보도 못한 위험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나도 모르겠다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간에 이것은 어떤 역사적 맥락 위치에 있고 또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동양과 서양으로 치면 어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전환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위기를 관리해야 할 수 있고 위기를 감내할 수 있는데 사실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지식인들이겠죠. 그러니까 발레리가 유럽의 지식인들이 평상시에는 뭐를 탐구하고 전환기에는 근본적인 주제로 하나는 사고방식을 체질화시켰다는 것들. 이것들이 결국은 유럽이 지금의 세계의 주도권을 지는데 가장 큰 이제 요소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유럽 각 지역에서 합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 뭐 과학과 그리고 혁명과 그리고 시장을 낳게 되는 거죠. 미국의 그 화이트헤드라는 뭐 영국 출신의 미국 철학자죠.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 같은 경우는 왜 이제 장사랄까 이런 상업적인 거래가 중요하냐면 거래가 활발해지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유입되고 교류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과학기술이 발달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해서 서로 부딪혀야지 생각이 이제 주고받게 되고 서로 자극받아 가지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나아가게 되고 그게 사회 전체적으로는 혁신의 어떤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서양이 동양을 압도한 요인이 결국 민주주의, 자본주의, 과학기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 핵심이 뭡니까? 민주주의는 소수의 엘리트가 중요하고 소수의 어떤 지배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수결이 중요한 거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거. 국민이 주인이니까. 그리고 자본주의는 시장이 중요하잖아요. 시장은 뭡니까? 지금까지는 귀족이나 왕이 좋아하는 것에 모든 어떤 자원이 분배되고 그 왕이 좋아하는 것들에 왕을 위해서 모든 자원과 인력과 노동력을 투입하는데 자본주의의 시장에서의 이윤을 최대 얻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래서 상품이 많이 팔릴 수 있는 것.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만드는 게 시장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사실 경제적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시장에서 많이 팔리게 되고 그것이 살아남는다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살아남는다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자본주의고 또 과학기술은 두말할 필요도 없죠. 누가 어디서 언제 실험을 해도 그 결과의 어떤 재현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것은 과학으로 승인되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보편 타당, 명석 판명, 실证가능을 지향해야 되는 게 과학기술이고 거기서 결국 이제 민주주의적인 학문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주관적이고 감성적이고 쉽게 변덕스러운 그런 평가에서 벗어나가지고 말씀드린 보편 타당, 실증 가능한 기준을 찾으려고 기준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준을 찾으려고 노력한 게 바로 이제 서양이 동양을 지금까지 압도해온 그런 유로피언의 정신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홍삼 하면 1년 내내 우리가 빼놓을 수 없죠. 항상 책상 속에 넣어두고 한 번씩 또 짜 드셔야 여러분의 면역력, 건강 또 증진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력을 또 챙겨야죠. 기력 충전까지. 맞습니다. 사폰이 아무 데나 있는 거 아닙니다. 네. 언제까지 맛없는 홍삼 드실 겁니까? 소백산의 향기가 그대로 소백지향 홍삼과 함께 하십시오. 네. 자, 그리고 5번째. 근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인구입니다. 사람이 결국은 사회를 다 바꾸게 되는 거죠.
결국 인구가 생활할 수 있는 자원과 그리고 그 기술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제공하고 조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회 발전 방향과 속도가 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 그게 결국은 또 인구에 영향을 미쳐 가지고 또 피드백이 되는 거죠. 결국 인구가 고대 말기에 많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자,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당시 나무, 목재 이걸 가지고 자원으로 썼는데 그게 모자라지게 되고 또 그 더 이상의 새로운 에너지원을 발굴해낼 기술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자 공급이 부족해지고 기후 변화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인구가 줄어들고 그래서 중세가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항상 그 인구의 어떤 증감에 따라 가지고 또 이 사회가 변하게 되고 그리고 그냥 그것을 수용하느냐 그리고 돌파하느냐 이것도 정해진단 말이죠. 근데 결국 우리가 보고 있으면 생산력이 커지면 확실히 인구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물자를 많이 만들어내고 식량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증가한 인구가 또 성장 압력으로 작용한단 말이죠. 늘어난 사람들이 먹고 자고 일할 그게 없으면 이 사회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성장에 페달을 밟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15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인구가 늘면서 이제 새로운 땅에 대한 갈증이 생겨난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흑사병이 한창 맹위를 떨치고 난 이후에 결국 또 사람들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면 또 우리 베이비붐이 있듯이 항상 그렇게 또 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사람이 늘어나니까 새로운 땅에 대한 갈증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신대륙으로 가기도 하고 우리가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에 대해서 그때 그런 이야기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그 당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늘어난 인구가 저 동쪽 지역, 하멜른 저 동쪽의 머나먼 지역으로 이주하는 이민에 대한 것들을 다룬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결국 새로운 땅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인구 압력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뭐 항해와 모험이 장려되는 거죠. 외부로 나가야 되니까 야, 그 배 타고 나가는 게 사나이답다. 모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나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결국 일본이 이제 일으킨 임진왜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인구 증가와 성장 압력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비슷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결국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고 이런 것들 속에서 사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결국 근대에 들어오면서는 농업에서 공업으로 그 말을 갈아타는 타이밍에 따라 가지고 이제 민족과 나라의 명운이 갈리게 된 거죠. 우리가 산업사회를 대표하는 게 뭐 공장과 시장이 있는데 결국 뭐 산업사회를 만들려면 일단 노동자 집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동자 집단은 결국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논밭도 없고 돈도 없고 오로지 자기 몸뚱아리만, 오로지 자기 노동력만을 생산수단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결국 이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민들을 땅에서 분리시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인클로즈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양털을 얻기 위해서 농토를 갈아엎고 그러면 그 땅에서 농사를 짓던 농부들은 도시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도시로 몰린 이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도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되겠죠. 의사소통도 원활해야 되고 장사를 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려면 각각이 쓰는 사투리를 갖고는 의사소통이 안 되고 또 기본적인 글이나 숫자를 모르다 보면 계산도 안 되고 그러면 일꾼으로 부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우리 교과과정 핵심은 국어 수학이잖아요. 국어 수학만 되면 우리가 노동자나 점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 기계에 붙어 있는 주의사항이랄까, 그리고 전달사항 같은 것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국어 실력이 있어야 되고, 또 장사를 하려면 더하기 빼기는 곱하기 나누기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대가 되면서 예전에는 교회가 교육을 큰 영향을 갖고 있었는데 근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국가가 그 교육을 접수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역사에도 보시면 서당, 서원 전부 다 사립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근대 들어와가지고 이제 전국 어디를 가도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똑같은 이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해라 이런 똑같은 가치관을 교육받고 그러려면 국가 차원에서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애국이 최고야 이런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 뭐 이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정말 모든 변화 이 근대로 가는데 또 연세를 불러일으키는 또 제일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근대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지금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스템인데 결국은 증가한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대량 생산을 하려면 팔방미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일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이 한 가지 일 한 사람이 몸이 아프든지 아니면 무슨 사정으로 안 나오게 되면 바로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갑자기 자리를 비우게 돼요. 그럼 그 자리를 채워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공장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죠. 오로지 한 가지 일만 하는 노동자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문화도 되지만 또 단순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일만 해서 아주 전문적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전에 장인들은 한 가지 일만 해가지고 참 막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막 물건을 만들지만 그러니까 대량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일만 하는 대신에 아주 단순한 동작으로 그것만 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분업화죠. 자, 그렇게 해서 각각이 개별화되고 분업화되고 그것들이 좋게 말하면 전문화되었는데 이것 만든 개별적인 부품을 조립해가지고 상품으로 완성시키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만들어진 것들이 지금 현대를 지탱하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스템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결국 인구라는 것들이 얼마나 이제 큰 변화의 압력으로 작용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째는 국가가 이제 근대화 과정을 보통 어떻게 밟는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신흥 국가들은 근대화를 이렇게 보통 이루어진다고 하죠. 물론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교과서적으로 보자면 이렇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일단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공장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일단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물론 외국에서 차관이 도입하고 또 여러 가지 직접 투자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만 자, 여기는 교과서적으로 먼저 그 국가 내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국에 있는 전 지역, 전 계층으로부터 이제 돈을 안방이든 창고든 뭐 금고든 뭐 삼지 주머니든 있는 그 모든 돈들을 끌어모아야지 뭔가 새로운 변화를 위한 뭐 종잣돈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돈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지금의 이런 돈보다 금은 보화 이런 거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걸 하기 위해서 은행과 같은 금융 제도를 정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금융은 숫자라고 하잖아요. 아주 추상적인 숫자라는 건 추상적인 관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 실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전에는 돈이 많다고 하는 거를 저 사람은 땅이 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저 사람 집 땅이야. 1년에 곡식을 만석군이야. 만석을 내. 뭐 3천석 부자야. 만석 부자야. 이런 식의 물론 거기도 숫자는 들어갑니다만 그래도 이제 물리적 실체가 들어가잖아요. 곡식이 만석을 한다. 땅이 몇만 평이다. 이런 식이었는데 이 금융, 근대의 금융이라는 건 정말 추상적이거든요. 이거 그냥 숫자로 자, 네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은행에 저금을 한다든지 뭔가 하면 그게 이제 이 은행에서 숫자로 딱 이제 1,000만 원입니다. 1억입니다. 이렇게 이제 숫자로 찍어줘가지고 그걸 통장을 교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통장에 찍힌 숫자가 바로 당신의 집 논밭하고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것. 이게 바로 그거야. 이게 바로 서로 대등하다. 이런 거를 일반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을 때 이제 금융제도는 뿌리를 내릴 수 있겠죠. 그죠. 예. 내가 은행에 저축한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나 논밭하고 똑같은 물리적 실체고 그리고 그것에 이제 이자가 붙는다 이거죠. 이자가 붙는 건 뭐냐? 곡물이나 야채가 이제 매년 생산되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논밭이 있으면 논밭이 왜 좋습니까? 그 곡물이나 야채가 매년 이제 거기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흔히 말하는 가치가 생산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라 이거죠. 돈이 원금을 딱 넣어 놓으면 이자를 준다. 그 이자가 뭐냐? 바로 이런 거다.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질 때 이제 근대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가장 먼저 이런 금융기관 역할을 수행한 게 바로 우체국이죠. 그래서 일본이나 독일 같이 국가 주도의 근대화 전략을 이루어진 나라에서는 우체국이 바로 이제 금융기관, 은행의 역할을 대신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도 어릴 때 기억납니다만 집배원 그 아저씨라 불렀죠. 집배원 아저씨가 우편도 전달하지만 우편 예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체부로 우체부 이래가지고 체부한테 예금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돈을 매달 우체부 아저씨가 오시면 돈을 드리고 뭐 도장을 찍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자본 축적을 이뤄낸 거죠. 그래서 그 일본의 우정족 했습니다만 그게 사실 어마어마한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로 그 축적된 일종의 우편 예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만큼 이제 우체국이 그런 금융기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이제 재산관념이 변화가 되면서 세금을 급납화 형태로 징수하게 되는 거죠.
전통사회에서 우리 정근대사에서는 현물로 조세를 거뒀잖아요. 그죠? 몇 석, 땅 우리 전분 6등, 연분 9등법 해가지고 이럴 때는 살을 몇 석을 거두고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현금 형태로 거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죠? 살을 몇 석을 이거에 사실 품질을 균등하게 보기도 힘들고 또 물량 조절이랄까 생산량이 풍년 흉년에 또 힘든데 딱 금액으로 1년에 얼마씩 이렇게 하면 안정성이 확보가 되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재정을 운용하는 폭이 넓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 정책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되면 한마디로 물가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부가 빚을 내가지고 막 했지만 인플레이션을 방치를 해버리면 그 빚이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죠? 아니, 물가 상승하니까 우리가 3억 원의 빚을 졌는데 물가가 상승해버리면 그 3억 원의 빚이 물가가 100% 상승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는 반으로 줄어든 거하고 똑같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국가가 만약에 이제 경제 발전하고 빚을 많이 질 때 자꾸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면 그만큼 갚아야 할 빚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최종 부담은 국민이 짊어지게 되겠죠. 누군가는 부담을 짊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을 이거는 뭐 갈취하는 거하고 다름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자본을 초기에 원시적 축적, 이 시원적 축적이 폭력적 형태를 띈다고 이제 마르크스가 지은 것이 바로 이런 맥락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자본을 가지고 공장을 만들고 공장에 들어갈 노동자가 농민 대신 노동자가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는 마을에 논밭이 아니라 이제 직장이 생활이 터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노동자의 자녀는 또 예비 노동자로 길러야 되니까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를 다니게 되고 여기서 이제 민족주의가 생겨나는 거죠. 전국 방방곡곡에서 똑같은 교과서로 공부하고 똑같은 교육과정이 있어하고 똑같은 애국심 불러 넣어주면 다 가족과 같다는 환상이 현실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몰개성적인 교육을 받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것은 틀린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다르면 틀린 거예요. 예. 그리고 나와 남이 같다는 데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획일화된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규격화된 가치관. 어떤 사안이 생겨나면 비슷한 반응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교육만 갖고 안 되는 거죠. 언론, 종교에도 다 국가가 이제 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결국 대중입니다. 대중. 남하고 다르면 갑자기 불안해지고 남하고 같아야지 안정이 되고 그래서 유행이란 게 유행하는 거죠. 예. 남하고 안 같으면 다 불행해지는 거죠. 우리는 유행을 자기의 개성을 만드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죠. 유행이야말로 남과 같다는 데서 느끼는 안정감, 소속감. 이게 바로 이제 유행의 본질이죠. 자, 그래서 이제 대중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 대중을 탄생만 하면 안 되잖아요. 꾸준히 대중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국가는 공장, 시장, 이런 금융, 경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학교, 언론, 종교, 사상 다 이제 이게 계속해서 이제 통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정신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것들을 국가가 딱 통제하지 않으면 국가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독일이랄까, 일본이랄까 너무 그것들이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 정치 경찰들,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특별 고등 경찰도 있었고 독일은 게슈타포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정당이랄까 사회단체랄까 이런 언론 영화 모든 것들을 감시하고 단속하고 그리고 이제 자유들을 탄압하지 않습니까?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일본의 항복을 받고 나서 일본 도쿄에 진주해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일종의 내무성을 해체한 거죠. 왜냐하면 일본의 내무성이 바로 이런 경찰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체해버린 거죠. 사상에 영향을 주는 국가기관들은 우선적으로 해체한다. 이게 이제 자유민주주의식 논리였죠. 근데 결국 국가가 국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니까 애국심도 생겨날 수밖에 없었죠. 그 민족주의가 계속 자극이 되니까 예전에는 왕이나 교회에 대한 충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국가라는 것들에 대한 충성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이전에는 애국심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문화에 대한 좀 자부심은 있었죠. 예를 들어 중국은 중화, 그래서 이민족은 오랑캐, 그런 식으로 낙인 찍고 그리스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들 헬라스 이외의 모든 종족은 바바리안이다 이거죠. 그런 정도 있었는데 특별한 애국심 이런 개념은 근대의 발명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극단적인 근대화의 경우입니다만 국가가 계속해서 주도권을 너무 극단적으로 행사하다 보면 일본이나 독일의 사례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1kg 커피. 요즘
하루에 몇 킬로씩 드시죠? 1kg. 1kg씩 드시죠? 1kg씩 먹어야 커피는 됩니다. 하루에 1일 1kg, 1kg 커피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에서 1kg 커피 검색하셔도 좋고요. 1kg 커피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좀 꽤 됐는데요. 사실 7째 항목은 이제 민주주의와 과학기술을 만든 게 결국 이제 근대적 이승이다. 그래서 근대적 이승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기원하는 것들이 르네상스고 그런 이성들이 과연 흔히 생각하니까 존재한다, 이걸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근대적 이성의 이제 명과 암을 우리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성이 만든 천국과 지옥을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좀 시간이 너무 좀 모자라는 관계로 다음에 요것들은 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요 6번째 항목까지 하고, 다음에 7, 8, 9, 10번째 항목은 다음에 또 시간 될 때 또 올리는 걸로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